여러분, 풍경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산과 바다, 강이나 숲 같은 자연을 아름다운 색채와 빛으로 표현한 그림들이 생각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는 프랑스의 다양한 풍경을 묘사한 모네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작품들이 풍경을 배경으로 여긴다면 풍경화에서는 사람이나 정물보다는 자연 그 자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묘한 분위기의 풍경화 한 점이 그려지는데요. 달이 지고 동이 막 떠오를 듯한 하늘은 누군가의 고통과 슬픔을 대변하듯 빛과 어둠으로 뒤엉켜 있고요. 파도는 암초에 부딪혀서 여러 방향으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풍경 속에는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바다에서 죽은 사람을 건져내는 모습도 보이고, 그림 한쪽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홀령처럼 하늘과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는데요. 화가는 대체 왜 이런 묘한 풍경화를 그리게 된 걸까요? 다른 장르에 비해 수준이 낮거나 매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던 풍경화를 최고의 미술 장르로 끌어올린 미술사 속 역대급 풍경화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풍경화의 숨겨진 매력 속으로 미술 읽어드린다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우입니다. 영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민화가를 꼽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위대한 풍경화가 윌리엄 터너입니다. 그가 그린 저남 테메레어의 마지막 항해는 2005년 영국 BBC와 내셔널 갤러리가 공동으로 조사한 영국에서 소장한 그림 중 가장 위대한 작품 1위에 당당히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최고의 화가로서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윌리엄 터너.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뽐내며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온 미술계의 유망주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보고 자란 영국의 풍경화에 매료돼서 주변의 자연을 조금씩 그려나가기 시작한 이후 왕립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풍경화 그리기에 나섰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터너는 존 앵거스틴의 갤러리를 찾게 됩니다. 앵거스틴이 38점의 소장품을 기증하면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의 3층 집이 내셔널 갤러리에 전신이 되죠. 이 얘기는 우리가 1편에서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터너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다 큰 청년이 갑자기 그림을 보고 우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앵거스틴이 왜 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터너가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촉망받는 청년 화가에게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한 그림은 대체 무엇일까? 이건 초기 내셔널 갤러리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앵거스틴이 살아있을 때도 비슷하게 전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특정 화가의 풍경화가 여러 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풍경화의 대가 클로드 로랭입니다. 특히 그의 그림 중 터너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성 우르슬라의 항해 같은 풍경화였죠.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 우르슬라는 신앙심이 깊은 공주로 이교도의 왕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식을 미룬 채 성지순례를 위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쾰른에서 훈족에게 포로로 잡혔는데요. 족장의 청혼을 거절하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전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르슬라 일행이 오래전부터 존경받아온 것만은 확실했던 것 같은데요. 클로드 로랭은 이런 성 우르슬라의 전설을 풍경화 속에 서정적으로 녹여냈습니다. 아마 터너는 이 같은 클로드 로랭이 그림을 보고 환하게 밝아온 빛에 먼저 감동했을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고전적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있죠. 양쪽에 나무와 건물이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중간이 환하게 열려서 멀리에 바라보게 만들어졌는데요. 그곳에 바다와 섬이 펼쳐져 있는 구성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익숙하지만 이 같은 풍경화 형식이 당시에는 거의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면서 바다 쪽으로, 특히 태양이 자리한 빛의 세계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고 큰 충격과 영감을 받은 윌리엄 터너는 이때부터 그를 평생의 롤 모델로 삼고 클로드의 풍경화 따라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클로드 로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화가인데요. 하지만 미술사적으로 보면 클로드는 풍경화라는 장르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전형적인 풍경화 타입을 완성시킨 인물로 손꼽히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클로드 줄레이인데요. 프랑스 출신이지만 주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성 대신 그의 고향 로랭을 많이 써서 클로드 로랭, 줄여서 부르면 보통 다 클로드라고 부릅니다. 클로드가 그린 풍경화의 특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지 않고 살짝 이상화시켜 아름답게 표현해낸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자연을 섬세한 빛의 표현과 함께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죠. 그의 이 같은 풍경화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풍경화라는 회화 장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른 초기 풍경화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초에 그려진 알트도르퍼의 풍경화를 보면 풍경화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감상할지 포인트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 클로드의 풍경화는 화면 양쪽에 나무와 건물이 지그재그로 이어지다가 중앙에 탁 트인 바다로 시선이 시원하게 전개되죠. 이 한 점의 그림 속에서도 감상자에게 자연의 드라마틱한 구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번엔 또 다른 풍경화를 비교해 볼까요? 이건 네덜란드의 화가 호벤마가 그린 그림인데요.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을 법한 큰 농가와 당시 복장을 입은 인물들이 그림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벤마는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경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려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연의 바탕을 두면서도 이를 어느 정도 이상화시켜서 이제 보시면 나무와 집, 인물 모두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클로드 로랭은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연을 이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실제하는 집 대신 고대 로마의 고전적 건축물을 정교하게 그려놓고 등장인물 역시 고전 신화나 종교적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것이었죠. 풍경화의 퀄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가뜩이나 풍경화에 빠져있던 미술학도 윌리엄 터너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쏙 뺐던 건 어찌 보면 이해가 갈 만합니다. 이후 윌리엄 터너는 클로드의 그림을 오랫동안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죽음을 준비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유언 하나를 남기게 됩니다. 자신의 그림 수천 점을 국가에 기증할 테니 자신의 작품 중에서 카르타고를 건설한 디도, 그리고 안개 속에 떠오르는 태양을 클로드의 물레방앗간, 그리고 이제 시바 여왕이 승선하는 항구와 항상 함께 전시해 달라는 거였죠. 그렇다면 윌리엄 터너는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터너도 클로드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엔 그가 클로드의 그림을 보고 상당히 좌절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잖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클로드의 그림에 뒤지지 않을 만한 일가를 형성했다는 자신감의 표현도 살짝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 작품을 한자리에서 본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획력이냐면 윌리엄 터너가 클로드 로랭의 그림을 진짜 아끼고 좋아했는지를 단번에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화가의 경쟁보다는 클로드 로랭에 대한 터너의 예술적 존경, 다시 말해 오마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건 내셔널 갤러리는 이 같은 터너의 기증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재까지도 이 4개의 작품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한 공간 안에 전시하고 있죠. 그럼 윌리엄 터너가 롤 모델인 클로드 로랭 따라잡기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오마주가 담긴 작품들과 함께 비교해 볼까요? 네 그림은 일단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구성과 색채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터너는 대기적인 효과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죠. 빛에 의해 전체 형태가 녹아 들어가는 느낌이 터너 쪽에서 훨씬 더 강합니다. 반면 클로드의 풍경화에서는 개별적 형태의 명확성이 훨씬 더 강하죠. 클로드의 건축물을 보게 되면 약간 실측도 같이 정확하게 모든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반면 터너가 그린 건축물을 보게 되면 빛을 풍부히 받아갖고 형태가 완전히 밝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전체적인 빛에 대한 느낌은 터너 쪽이 훨씬 더 강하죠.
전반적으로 약 150년 시차를 가지고 두 작품은 공유점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어서 터너는 클로드의 업적을 자신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두 거장의 만남을 통해 풍경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적인 조합을 드디어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물론 터너의 유언에 따라 나란히 전시된 네 작품이 한국에 온다면 굉장한 뉴스겠죠. 하지만 이 네 작품은 내셔널 갤러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한국에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작품은 앞서 설명드린 클로드 로랭의 성 우르슬라의 항해와 2m가 넘는 대작 윌리엄 터너의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죽음이 풍경화치곤 너무 극적이고 슬픈 이미지가 강하죠. 윌리엄 터너가 대체 무엇을 그리려 했던 건지 알기 위해선 먼저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서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헤로는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의 아름다운 여사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는 결혼을 평생 할 수가 없었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잘생긴 청년인 레안드로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사랑엔 한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헬레스폰투스 해협이 자리하고 있었던 건데요. 헤로는 해협의 서쪽 언덕에 있는 아프로디테의 탑에 살고 있고 레안드로스는 해협의 동쪽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가 이 두 연인을 갈라놓고 있었던 건데요. 사랑하는 헤로를 너무나 보고 싶었던 레안드로스는 캄캄한 밤 바다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헤로는 길을 잃지 말라고 탑에 등불을 켜놓았고 이렇게 두 사람의 미래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탑의 등불이 갑자기 꺼지면서 헤엄을 치던 레안드로스가 길을 잃고 바닷물에 휩쓸려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에 떠밀려온 연인의 시체를 발견한 헤로마저 결국 바다에 몸을 던져 죽고 마는데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당시 영국의 시인 바이런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여기서 영감을 받은 윌리엄 터너는 그림을 그린 후 전시할 때 바이런의 시도 함께 전시했다고 하죠. 이 그림이 풍경화에서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클로드 로랭이 풍경화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의 악권은 밤하늘과 바닷물의 격동적인 움직임입니다. 달빛이 처연하게 하늘에 떠 있지만 파도와 대기의 움직임은 격렬해 보입니다. 특히 바닷가 안쪽 깊숙이 내려가 있는 죽은 연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홀령이 있는 그 모습까지도 굉장히 신비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 옆에 성 우르슬라의 출항을 놓고 보면 두 그림이 너무 달라서 영향받은 부분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 그림의 수평선을 한번 찾아보시죠. 정확히 하늘과 바다가 3대2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건물 보이시나요? 양쪽 모두 고전적 건축물이 그림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성 우르슬라의 출항에는 나무나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바다의 여러 정령들과 함께 신비한 빛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그림의 가장 큰 공통점은 터너의 다리의 위치와 클로드의 해 위치가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게 되면 풍경을 그리는 전체적인 구도에서 두 그림의 공통점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당시 터너는 풍경화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미술은 역사화였습니다. 신화나 역사적 이야기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야 화가가 존경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체를 잘 파악해야 되는 초상화, 그리고 풍경화, 정물화, 이 그림은 회화의 장르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터너는 대자연 속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강렬하게 전하면서 풍경화를 최고의 미술이라고 칭송하는 역사화의 반열에 올려놓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풍경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고 당시 화단에 도전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영국에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질 때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의 위대한 명작이 공공장소에서 전시가 되게 되면 젊은 화가들이 과거의 명작을 따라 그리다 창조력을 잃게 될 거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거의 명작이 전시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나오게 된 거죠. 클로드와 터너의 관계는 바로 내셔널 갤러리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만들어졌습니다. 미술관이 새로운 미술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작품을 만났지만 저도 아직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적인 작품을 만나보진 못했는데요. 언젠가 꼭 그런 작품을 만나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미술관에서 이런 예술적 만남을 기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